자, 1교시에 내가 장황하게 빅토리아 전기 시대의 배경을 얘기했어요. 요약하면 영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했던 시기이고 1851년 같은 때에는 영국의 세계 만국 박람회가 여기서 개최가 돼서 굉장히 들뜨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 이전에 1832년에는 선거법안을 또 리폼 액트를 개정안을 해서 이제 중산층들이 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이제 등장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정치 권력을 중산층에 넘겨주는 공식 행위였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죠. 중심 세력이 귀족에서 중산층으로 바뀐 거예요. 프랑스는 좀 더 일찍이죠. 1789년 같은 데 보면은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을 죽이고 바스티유 감옥을 탈취해서 이제는 죄수들을 다 풀어주고 민중이 중심이 되는 이런 사회였죠. 이게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을 중심으로 유럽의 판도가 확 바뀌고 있다. 또 이 시대를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허위의식, 또 뭔가 돈이 있으면 다 그럴듯하게 거치대로 꾸미고 싶어하는 이런 허위의식, 또 젠틀맨십이죠. 남을 도와주고 자기를 젠치하려고 하는 이런 빅토리아니즘 같은 것들이, 이중성 같은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났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작가가 누구다? 찰스 디킨스다. 그래서 내 앞에 한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요약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다. 자, 디킨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19세기의 위대한 소설가였고 빅토리아 시대를 잘 반영한 그런 작가였다. 프랑스로 얘기한다면 발자크와 같은 작가가 디킨즈였다. 영국으로 소련 러시아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적 특성을 반영시키는데 굉장히 성공한 작가다. 영국 문학, 특히 영국 소설을 오늘의 아주 유명하게 이끌어낸 그 시대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준 작가가 디킨즈다. 연재 소설을 썼어요. 이 찰스 디킨즈의 위대한 소설, 찰스 디킨즈의 Great Expectations도 어떻게 보면 그 신문에 연재됐던 거예요. 이렇게 신문에 연재됐는데 막 그냥 독자들이 신문 내용 걔 죽이면 안 된다. 왜 지금 연구소 꼭 비슷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독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낼 결말을 내려다가 못 내고 질질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신문이 나온 것은 인쇄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본술의 발전도 가져왔다. 매월 잡지 판매가 막 증폭하고 사람들이 라디오, TV 이런 게 없으니까 소설을 읽으려고 신문을 사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인가요? 석간신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길거리에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보는 거예요. 정비석의 자유부인 같은 것은 선생님 어렸을 때 나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정비석 같은 것은 신문이 나오는 석간신문대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읽으려고 했다고 그러죠. 바람난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춤바람을 추는 이런 그 시대에 상상하기 힘든 아주 이런 내용을 소설을 썼다. 그 시대에 라디오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나라 TV도 없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연재 소설이 굉장히 인기 있었다. 또 그 그림에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화가가 아주 인기가 있었고 등장인물이 생생히 아주 묘사가 돼요. 적나라하고 유머러스하게 묘사해서 인간미가 넘치게 했다. 또 한 개인의 성격 묘사가 디테일하다. 자세하게 드러나서 독자의 공감을 얻게 했다. 영국의 가장 뛰어난 훌륭한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인물들은 대부분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19세기 영국인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독자들이 연민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동정과 의선이 드러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동정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정심도 보이지만 또 빅토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있는 채하고 책도 안 읽고 책을 잔뜩 사다 돈 있는 사람이 책을 꼽아놨는데 거꾸로 꼽아놓고서 읽은 척하는 거, 이게 이제 위선이죠. 또 이런 자기의 이것도 여기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쏟아 놓아서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깜빵 가서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거,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있죠. 하드 타임스가 봐도 그런 거죠. 사회제도 고발로 개혁을 유도했다. 막 어린아이들을 막 그 굴뚝 청소하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온몸이 막 거름으로 대기도 하고, 불을 때면 옛날에 굴뚝에 끄름이 끼잖아요. 그걸 청소해야 했어요. 근데 아직 불을 떼어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 굴뚝이 좁으니까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니 스위퍼스, 찰스 램의 그런 소설이 있죠. 단편 저 수필, 침니 스위퍼스, 청소부 아이들, 그 굴뚝 청소부들. 그러니까 굴뚝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긁어내리는데 굴뚝이 뜨겁기도 하고 말해서 대했던 거예요. 이래서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못하게 사회 제도를 고발하기도 하고 그랬고, 불쌍하고 더럽고 속임수 치고 속임수를 쓰고 사기치는 모습에서 오히려 유머도 느끼게 해준다. 아주 다양한 경험, 하층을 많이 상대해 가지고 알레고리칼한 아주 풍자적인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생생하게 살아가는 모습, 생생하게 살아가는 모습,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소설을 썼다. 어이구, 이게 전화가 오네. 끊고 갈게. 좀 이따 연구실에서 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전화도 그러네. 쏘리. 하여간 뭐 이걸 어떻게 전화배를 내가 어떻게 줄여놔야 되는데 배를 줄여봐야 되겠어요. 자, 어찌됐든 이 시대의 그 대표적인 작가가 디킨즈인데, 데이빗 카퍼필드 같이 자저전적인 아까 소설이 있고, 또 하드타임스,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려운 시절, 그 자기가 이런 어렸을 때 가난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의 악을 공격하고,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 위대한 유선에서 아까 쭉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내보인 작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작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19세기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킨즈의 소설을 꼭 공부해 주셔라. 영화도 많아요. 하드타임스도 있고, 데이빗 카퍼필드 위대한 유산, 뭐 크리스마스 캐롤, 두 도시의 이야기, 하여간 여러 이 영화 같은 게 있는데 디킨즈의 그걸 다 찾아서 볼 수 없고,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스만큼은 꼭 한번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중반쯤을 초창기의 대표자는, 위대한 작가는 찰스 디킨즈였다면, 중반기의 위대한 작가는 조지 엘리엇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 작가였어요. 이 여성은 그녀는 그 당대의 훌륭한 진보적인 사회 사상가들, 또 본격적인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교를 맺으면서 합리주의와 실증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추진 세력이 일원이 된다. 이 사람은 그 사회의 중심적인 인물들과 철학자들, 이런 사람과 많이 어울려 지냈어요. 그녀의 일체의 안일함과 경솔함을 배격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아주 지적인 사고를 계속하면서 근대사회에서는 아무도 고립된 자족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소설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저 혼자 못 산다. 남들과 다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동떨어져서 혼자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작가였고요.
모든 훌륭한 작가가 그러하듯이 엘리어트는 현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인간 운명의 전반적인 윤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혼자 동떨어진 어떤 정신병자 같은 이런 인간이 아니라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파악하려고 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개인적인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와 다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은 그들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녀는 개인의 구체적인 실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삶의 양식과 실체와 가치를 포착하려고 애쓴 작가다. 엘리엇은 개인의 삶이 얼마나 사회 현실과 밀착된 것이며 개인이 겪는 슬픔과 고통, 또 성공과 실패가 사회 전체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었던 작가였어요.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다 넓은 공적인 삶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삶이란 없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의 작품에 쭉 나타나는데, 이것은 달리 말해서 그녀가 사회적인 상상력을 갖춘 예술가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녀의 대표적인 미들마치, 내가 여기 1861년이라 잘못됐죠. 1861년이 아니라 1871년. 1871년에 쓴 이 미들마치에서처럼 그녀의 작가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된 이 작품에서는, 즉 전체적인 생활 양식, 이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 양식,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느 개인보다도 이 더 큰 사회 그 자체를 중시하는 동시에 그 사회에 속해 있고 그 사회에 의해 규정되고 그 사회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면서도 또 그들 자신 나름대로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는 인간의 창조를 중요시하고 있다. 또 사회와 개인 중 어느 하나도 여기서는 우선권을 갖지 않는 거죠. 사회가 단순히 개인 관계의 탐구의 배경을 이루는 것만도 아니고 개인이 순전히 생활 양식의 어떤 국면을 예시하는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 생활의 모든 국면은 전체 생활의 성격에 의해 뿌리부터 좌우되고 있지만, 전체 생활은 또 완전히 개인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면모를 드러낸다고 비평가 레이먼드 윌리엄스, 유명한 비평가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자, 어차피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면 인간과 사회, 한 개인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창조된다.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 어느 쪽이 뭐 더 중요하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은 살아간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 어떤 사회에 관한 얘기 중에 내가 여기 아놀드 하우저 얘기를 여기 써놨는데, 여기 보면 아놀드 하우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녀의 소설의 진정한 주제는 삶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요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평가다, 이런 얘기를 하우저가 예술의 사회적 역사 뭐 이런 책에서 썼는데, 이 하우저 얘기가 그거예요. 이 엘리엇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정신적 도덕적 본성에 관한 것이고, 거대한 운명적 투쟁의 무대는 인간의 영혼, 내면 세계, 도덕의식이라는 거예요. 외적 사건과 모험 대신에 사회 문제와 갈등 대신에 도덕적 문제와 위기가 작중 상황의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 사람은 하게 됐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게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한 비평가이기도 해요. 엘리엇은 이 사람의 그 생애를
세 단계로 나눠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뭐 여기 있는 아담비드 같은 것은 1기에 속한다. 더멜 온더 플로스, 플로스의 방앗간, 플로스강의 방앗간 같은 것도 1단계. 2단계에 속하는 게 스페니쉬 집시 같은 게 있고 3단계에 속하는 게 미들마치, 이게 제일 위대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작품이 1871년, 72년 뭐 그 출판 연도가 좀 다르기도, 비평서마다 다른데 하여간 요때 나온 거다. 1기 작품에서는 주로 19세기 초기 영국 농촌 사회가 생생하고 감명 깊게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엘리엇의 작가적 인기와 명상은 주로 이 시기에 연결이 되고, 2기 작품에서는 그녀는 일종의 역사, 정치 소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3기 작품이 이제 여기서 미들마치가 중요하죠. 이 미들마치의 작품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원숙관 관점에서 균형 있게 거머잡는데 성공한 소설이다. 영국 소설 사상 가장 훌륭한 작품의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미들마치가 나오는데, 이 미들마치는 굉장히 길어요. 한 7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거를 미들마치가 아니라 롱마치라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영어를 700~800페이지를 읽어낸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이게 번역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들마치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소설이에요. 이 미들마치에 대해서도 영화를 보고 페이퍼를 써내보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을 하는데, 얘기를 영화로 한번 보면 좋아요. 영화로 보면 좋은데 이 주제도 굉장히 재미있죠. 이 미들마치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50명쯤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심 주제는 숨막히게 답답한 지방 생활에서 여주인공 도르시아 브루크는 이상주의자죠. 이 브루크의 이상주의와 에너지가 비극적으로 허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르시아가 뭔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힘이 있는데, 그것이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허비되고 있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서 태어난 성녀 테레사인 도르시아 브루크의 이야기가 있고, 리드게이트의 결혼 이야기, 메리 가스의 역사, 금융과 불스트 로드의 몰락, 이 네 가지 주요 플롯이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소설은 모든 플롯이 서로 무리 없이 연관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각 플롯이 작은 의성 세계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삶을 포괄하고 있는 조직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네 쌍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어나가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르시아예요. 이 도르시아, 아까 얘기했죠. 비극은 그녀의 헌신과 정열을 바칠 만큼 위대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해요. 도르시아는 자기가 이 열정을 어느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 세상을 바꾸게 보겠다. 근데 그녀의 첫 남편 캐스본이 나오죠. 근데 이 캐스본은 학자인데 자신 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 캐스본을 사랑하는데, 이 남자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아주 학문적이죠. 근데 이 남자가 사실 공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남들이 다 해놓은 성경 공부 같은 거, 연구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 공부에만 너무 열정적이고 밤을 새워서 하고 굉장히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별 가치 있는 것도 안 해요. 이미 다 남들이 해놓은 것 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도르시아는 잘못 봐가지고 이 캐스본이 대단한 학문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르시아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불태우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갔는데도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그날 밤에 이 캐서본은 저쪽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들을 이 도로시아의 시야에 들어온 첫 대상이 바로 학자인 캐서본이죠. 이 이상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이 캐서본을 본 거예요. 도로시아가 그녀의 마음 마찰을 잡아맨 별은 축축한 서재를 밝혀주죠. 결국 캐서본 씨와의 결혼은 도로시아에게 쓰디쓴 실망을 안겨줘요. 즉 이탈리아에서 신혼여행에서도 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티칸 도서관에 처박혀 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도 그는 현대판 어거스틴 박사의 영광과 성인의 영광을 결합시키려 하고 견딜 수 없는 현학자로 좀스럽고 질투심이 강하고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지성도 알고 보니 허울 뿐이에요. 더욱이 그의 연구도 독일어를 모르고 있어서 시대에 뒤진 것이었어요. 내심 캐서본은 자신이 도로시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했는데 그녀의 열성이 그가 평생 숨겨온 사실, 즉 근본적으로 빈곤한 자기의 실력을 폭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시아와 그 남편이 너무 학문적인 사랑을 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닌 남자인 거예요. 그래요. 신혼여행에서 아침에 일찍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첫날 밤에 캐서본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이제 자고서 깨어서 저쪽 창밖을 보니까 젊은 지금 기억이 희미한데 젊은 남녀 부부가 산속에서 손을 잡고 아주 유쾌하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탁 깨우치는 거죠. 에피파니인지 몰라. 이런 삶은 아니네. 지금 이게 내가 가치 있다고 열정으로 믿고 이렇게 폭풍 사랑을 했던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이게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걸 갑자기 깨우치죠. 그래서 캐서본과의 사랑이 끝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면 이 미들마치도 많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해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작품이 이 19세기 전반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미들마치도 신경 써봐라. 그 다음에 이제 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가 있는데 이 작가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연구하는 작가는 아닙니다. 이 디킨즈와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계층 출신이고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이들이 두 사람이 작품에서 다루는 인물들의 계층도 서로 달라요. 세커리는 그의 아버지가 동인도 의사의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인도의 캘커타에서 태어났고 캠브리지 대학을 중퇴한 중류계급이었어요. 디킨즈의 인물들은 중하류나 노동자 계급이었지만 세커리의 인물들은 중상류층이죠. 가정 환경이 달랐던 만큼 디킨즈는 빈민사회를 통해 세상을 봐요. 근데 세커리는 중류사회에서 인생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서 살았느냐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창이 달라지는 거죠. 세커리의 중상류 계급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계급으로서 근면성실하고 진취적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금전숭배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서 정신적 가치 중요성을 잊기 쉬운 부류였어요. 돈이면 모든 것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 많죠. 이들이 강조하는 신사다운 예절과 겸손 밑에는 위선적인 아집과 이기적 타산성이 숨어 있어요. 세커리는 이들의 정신적인 병폐와 위선을 폭로하려고 애썼죠. 세커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당대의 사회적인 격변이 아니고 주변
상류층의 사회의 예절과 도덕이었어. 그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 이것이 허영의 시장이다. 매우 시끄럽지만 분명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가로서의 세커리가 금방 탄생된 것도 아니었죠.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문의 성취보다는 유럽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 더 매력을 느끼고 캠브리지를 그만두고 코브렌츠와 웨스마라는 동네로 이주를 했고 얼마 동안 법률을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이제 그만뒀어요. 아, 이거 소설 이런 거 써갖고는 안 되겠다. 법률도 한번 써봐야 공부해야 되겠다. 그만뒀고 연간 800파운드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으로 파리로 가서 세계에서 가장 즐거운 도시가 제공하는 자유와 흥분을 느끼면서 많은 책을 읽었어요. 또 언어도 공부했어요. 21살이라는 한창 나이에 뛰어든 즐거운 생활은 그러나 오래갈 수 없겠죠. 그의 계부의 불운한 투기 때문에 세커리 자신의 재산까지도 없어지게 되었고 이제 세커리는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즐겁지 못한 형편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세커리는 잡지의 필명을 바꿔가면서 잠깐 이게 필명을 바꿔가면서 논설과 잡문들을 막 쓰기 시작해죠. 그의 첫 노력은 성공을 하지 못했고 1835년 그의 재산은 다 바닥나 버렸고 자신감을 잃은 세커리는 소파에 누워서 끊임없이 소설을 읽으며 앞으로 또 6개월 내에 내가 더 잘할 수 없으면 나가서 목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선언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던 그가 분발해서 보다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은 범죄 소설에 대한 당시 취향이 아주 매스꺼웠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악하니 이상하게도 찬양되고 있는 풍토였어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법의 희생자들에 대한 감상적인 연민에 동요돼서 일부 소설가들이 반사회적 범법자를 옹호하는 범죄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저널리스트로서 작가 수업을 익힌 세커리가 1847년 연속 소설로 베너티 페어 허영의 시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것으로 금방 명성을 얻었고 위대한 빅토리아 소설가로 자리를 잡았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허영의 시장, 우리 여기 써놓은 이거 베너티 페어 허영의 시장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려고 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작가가 있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커리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를 강조한 작가지만 또 여기에도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빅토리아 그 도덕가들이 흔히 외면했던 진리를 즐겁게 밝혀주는 신랄한 아이러니가 있고 또 세커리의 화살이 겨냥하는 관역은 육체적 욕망과 비겁함 같은 거. 남자들이 영웅인 경우가 드물어요. 영웅이 있는데도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어쨌든 세커리의 작품을 재미있게 많이 읽지만 아주 굉장한 작가로서는 지금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커리는 이름만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는데 나이도 52살에 죽었어요. 어쨌든 사치스러운 삶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 이 사람은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막 순회 강연도 하고 큰 성공을 거뒀기도 했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 다음 2호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작가들을 또 3교시에 보겠습니다.